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연말연시 기부문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서울 광화문과 전국 17개 시도지회에 설치됐는데요. 오늘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 말까지 62일간의 모금 대장정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서 목표액에 도달하면 100도가 되는데요. 지난해 개인 기부금이 1,138억 원, 법인 기부금이 3,742억 원으로 목표액을 초과한 4,880억 원이 모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 겨울 목표보다 3.4% 올려잡은 4,497억 원이 목표액인데요. 올해도 100도를 넘길 수 있을까요? 이 모금액은 소외계층의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지원하는 일을 비롯해서 재난구호,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의 약물, 또 온라인 도박 문제나 디지털 성범죄, 또 고립 은둔 청년 문제 등을 대응하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당장 기부금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 사업은 단순한 모금 활동을 넘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면서 참여자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또 따뜻한 기부와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하는데요. 조금씩 힘을 보태서 이 어려움을 녹일 수 있는 100도가 달성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바이러스를 암 치료에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요. 또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 요즘 달러 강세 이야기가 많은데요. 화폐에 그려진 인물과 시사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화폐마다 상징적인 장면이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 1만원권, 만원권에는 천문학이 담겨 있습니다. 네, 동양의 우주관인 1월 오봉도와 우리의 과학기술로 천체를 관측하고 시간을 측정했던 혼천이 등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조선시대 이런 과학기술을 꽃피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과학기술은 물론 한글을 창제하기도 한 조선의 4대 왕. 만원권의 등장인물은 누굴까요?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핵심 농작업 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온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3차원 온실 설계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다고요? 네, 온실을 지을 때 주로 사용해온 2차원 종이도면은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건축 비용 산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공 후 해마다 변화하는 내부 환경도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현장에서는 기상지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닐온실 전용 구조 설계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에 대한 개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체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3차원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프로그램은 3D 가상 공간에서 온실 설계와 시공을 하고 유지 관리하는 기술과 작물 재배에 필요한 온실 내부 환경 정보 분석 기술을 집약해 만들었는데요. 기둥, 석가래, 피복대 등 자재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 비용을 1시간 정도면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눈 등 기상 재배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고요. 방위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햇볕량을 분석을 해서 작물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실에 작용하는 바람과 눈 등 기상 하중에 의한 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서 재해 대응과 유지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주로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프로그램은 한정된 예산을 가진 농업인이나 땅 모양이 독특해 온실 짓기가 힘든 농업인, 그리고 새로운 온실을 지으면 기존 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고민하는 농업인들, 그리고 폭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한 지역 농업인 등에게 특히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도 안내해 주세요. 네, 이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포털인 농사로에 접속을 하시면 무료로 보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무료예요? 예. 예.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온실의 구조 안정성을 3차원 그림으로 파악을 하고 예산 관리도 할 수 있어서 온실 설계의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포털인 농사로에 접속하시면 무료로 보급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요즘 겨울철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국내 생산 토종꿀에서 독감 유발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요. 네. 토종꿀은 예로부터 민간과 한방에서 감기 예방을 위해 많이 사용되어 왔고요. 인삼, 녹용 등과 함께 귀한 약재로 인정되어 관리해 왔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세포 실험을 통해서 재래 꿀벌 농가에서 생산한 토종꿀에 독감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활성을 측정을 해서 토종꿀이 독감 바이러스 증세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한 건가요? 네. 인간의 폐 상피세포에 독감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키고 토종꿀을 함께 처리해 감염 초기에 항바이러스 효능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결과 무처리군과 비교를 해서 토종꿀을 처리한 세포에서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토종꿀에서는 양성 대조군인 독감 예방 및 감염 초기 증상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인 자나미비르보다 최대 2.15배나 독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야, 이거 토종꿀을 많이 먹으면 독감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번 연구로 민간과 한방에서 사용해온 토종꿀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국산 토종꿀 관련 건강 제품을 개발할 때 사용할 기술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종꿀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유효 성분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를 추진을 해서 관련 산업은 물론 토종꿀의 소비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토종꿀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도 알아볼게요. 겨울철에 햇빛 양이 부족하고 추우면 이 딸기의 생육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네, 시설 온실에서 자라는 딸기는 수확 시기 온도가 낮고 햇볕 부족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형열매 발생이 늘어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습한 환경에서 꽃받침이 마르거나 끝이 타는 장애가 발생하고 수정벌의 활동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먼저 맑은 날 오전에 벌의 출입량을 확인을 해서 벌 출입량이 5분 동안 2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벌통을 재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실 환경을 낮에는 30도씨 이하, 밤에는 5도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습도도
환기팬, 유동팬 등을 가동을 해서 낮에는 50 내지 60%, 밤에는 90 내지 100%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온도가 낮고 습할 경우에 온실의 그늘진 쪽에서 잿빛 곰팡이병이나 꽃 곰팡이병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잘 살펴서 바로 제거한 후에 약재가 충분히 묻도록 방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딸기 시설 관리 잘하셔서 맛있는 딸기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재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봅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 바이러스를 암 치료에 사용하는 새로운 항암 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이 생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근데 사실 우리 몸에 좀 나쁜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청취자분들께도 꽤 낯선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이러스로 암을 잡는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속담을 떠올리실 것 같기도 해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 그렇죠. 뭔가 좀 나쁜 걸 이용해서 나쁜 걸 잡는다,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실 건데 이미 미국 식약청인 FDA에서 승인을 받은 이런 약도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암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암이라는 게 참 무서운 질병이다 보니까 정말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됐고 또 그만큼 다양한 약도 나왔는데,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독한 약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거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독한 약을 쓰다 보니까 암세포를 죽이는데 조금 더 차이는 있고 그만큼 더 많이 죽이긴 하지만 사람 몸도 타격을 받는 그런 약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서 막 암 환자라고 하면 생각나는 머리 다 빠지는 네. 그런 것도 그 시기에 쓴 약들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런데 혁신을 가져온 게 하나 있는 게 바로 표적 치료제라는 겁니다. 표적 치료제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기 항암제들은 비유하자면 방에 모기약을 막 뿌리고 나도 그 안에 같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기도 죽지만 나도 사실은 그 약을 다 먹으니까 안 좋은 자격을 건. 받죠. 예. 네. 그런데 이 표적 치료제는 암이 있는 위치에 직접 이렇게 거의 유도미사일처럼 날아가서 그 암세포들만 타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몸에 다른 부작용은 거의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이런 약들은 특수한 유형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짝이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방암 표적 치료제는 유방암 환자한테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다른 암에 못 쓰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폐암 표적 치료제는 이제 폐암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고 많이 알려진 암들은 이런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그렇지 못한 암은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격차가 많이 나버리게 된 거죠. 주요 암과 그렇지 않은 암 사이에. 네네. 근데 여전히 이제 암이 난치병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주 걸리는 암 위주로 치료제가 개발되다 보니까 그죠. 네. 예.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런 좀 비주류 암에 걸리는 분들이 어떻게든 좀 치료법을 찾아야 되긴 하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먼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주류암도 뭔가 표적에 특이한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찾으면 똑같이 표적 치료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모든 암에 그런 특수한 표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못 찾으면 치료제를 못 만드는 거니까 이건 아니다. 그럼 다른 걸 뭐가 없겠냐 계속 탐색을 하다가 이제 1950년대 정도에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암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되게 빨리 죽더라. 그래요. 네. 그래 그런 걸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더 본격적인 항암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하다가 만든 게 이제 정말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바이러스 요법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 항암제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항암 바이러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냐? 뭐 바이러스가 눈이 달린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암세포만 죽이냐? 네. 요거는 암세포들이 특징적으로 바이러스에 약하다라는 게 밝혀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도 보통 우리가 뭔가 되게 워커홀릭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일만 보고 하니까 나머지 집안일이나 개인사를 아무것도 못 챙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암세포도 빠른 증식, 빠른 성장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원래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몇 가지를 거의 그냥 버리다시피 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러스 침입을 방어하는 기능이에요. 우리 일반 세포들은 뭐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잘 싸워서 이겨내고 방어를 하는데 네. 이제 암세포는 너무 성장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마비가 됐고 그러니까 그냥 바이러스에 걸리면 거의 죽어버리는 좀 이런 취약한 상황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연구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약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부터고 2015년이 돼서야 이제 세계 최초로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항암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2015년. 꽤 늦죠. 그래서 예. 이제 T100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게 실제로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꽤 효과를 보기도 했고요. 이게 처음에 허가를 받은 거는 흑색종이라고 해서 피부암의 일종인데 이것도 막 많이 들어보신 암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나 이런 것도 없고 특별히 이제 치료제가 없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성공을 한 그래서 허가를 받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전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이제 암 치료 용도로 연구 중인 상태입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건데요. 아무 바이러스나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마음 같아서는 모든 바이러스 다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들은 자기가 감염시키는 숙주에 대한 특이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는 뭐 특별히 영향이 없다든지 아니면 같은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뭐 동물한테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들이 있죠. 사람한테 영향이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겐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제 이거를 항암제로 개발하려고 하면 좀 까다로운 제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는 이미 인간한테 뭔가 질병 일으키는 걸로 알려진 바이러스들은 이미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암세포에 어떻게 잘 감염을 시켜보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T100이라는 약, 세계 최초로 FDA 허가를 받은 바이러스 치료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친숙하게 아는 바이러스입니다. 아는 바이러스 있으세요? 2015년이라서 코로나는 아니고요. 이제 조금 일렀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바이러스 내가 아는 게 있나 싶은데 증상을 말씀드리면 이거 하실 거예요. 네. 우리 막 피곤하면 입술 주변에 막 물집 생기는 거 있죠? 알죠. 헤르페스. 정확하게 아시네요. 아유, 네. 우리 한번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그런 물질인데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게 평소에는 없다가 우리가 피곤할 때 갑자기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세포들은 원래도 바이러스의 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들어와도 잘 막아내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곤해지면 갑자기 다시 틈을 보다 튀어나오는 건데 암세포들은 이런 게 없어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염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좀 유전적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약을 만든 거고 실제로 효과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이 우리 물집을 만드는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암 치료하는 데 쓴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 거죠. 너무 고마운데요. 야, 생각도 못했는데. 네. 이러면은 근데 문제는 그 치료제를 맞았어요. 그러면 입술에 물집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건데 진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암제를 맞는다고 하면 뭔가 주사를 혈관에 맞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에요? 링거로 맞는다든지 예. 아니면 뭐 흔히들 얘기하는 엉덩이 주사인 근육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 주사는요. 우리가 암세포 내에 그러니까 암 덩어리 내에 직접 주사를 하는 방식으로 주사를 놔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암 덩어리는 보이니까요. 아.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개량을 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 세포가 보기에는 이거 바이러스 아니야? 사실은 내부에는 정말 중요한 이제 암을 죽이는 물질이 들어 있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바이러스네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뭐 우리가 뭐 쓰레기 봉지에다가 기중품 넣어서 밖에 내놓으면 청소 노동자분들은 쓰레기 나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으로 이 개량된 바이러스, 항암 바이러스를 넣어주면 쓰레기네 바이러스잖아 하면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암세포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정말 좀 이거 과격하다고 해야 될지 좀 명쾌하다고 해야 될지 암 종양 덩어리에 직접 그렇게 주사를 하면은 그런 중간에 손실도 좀 적고 직접 주변에 다 암세포들밖에 없으니 이제 그쪽에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건데 정말로 암세포들이 줄어드는 걸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재차 주사하면 또 암이 또 줄고 또 주사하면 또 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알려져 있는데 이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종양에다가 주사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주변에 전이가 된다든지 미세하게 퍼져 있는 이런 암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런 큰 종양에는 이렇게 주사를 해서 어떻게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아직은 좀 한계가 많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이 벌써 한 10년 정도 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후속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좀 황당한 돌파구랄까 요 황당한 사례도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황당한 사례. 예. 몇 달 전에 출간된 논문인데요. 그 크로아티아의 지그레브 대학교라는 곳의 그 교수님이 바이러스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본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치료를 한번 했는데 또 재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여성 교수님인데 유방암이 또 재발이 되니까 아이고, 예. 아니 내가 바이러스 연구하는 사람이고 항암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이미 더 입증이 돼 있는데 내가 배양한 걸 한번 주사를 해볼까? 내가 나한테 스스로?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연구실에서 키운 바이러스를 본인 유방암에 대해서 직접 주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되겠냐 했는데 정말로 치료가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논문으로 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그렇게 한 거니까 뭐 남한테 한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한 거니까 좀 낫긴 한데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고. 어떤 윤리 문제? 그러니까 의료 윤리에서는 우리가 연구자들한테 직접 그런 걸 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좀 있긴 합니다. 황우석 사태 기억하실 건데 네네네. 그때 연구원들의 난자를 채취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빌미로 좀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윤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상시험은요 보통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네. 근데 이분은 그냥 본인이 본인한테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한테만 유독 잘 들은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키우던 바이러스를 했는데 이것도 효과를 봤다는 게 확인이 됐고 물론 이분도 계속 그것만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주사를 했더니 암이 충분히 줄어들어서 수술로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네. 뭐 어쨌든 이런 사례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좀 가능성은 보이는 기술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좀 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행인 거 하나는 이런 특이한 좀 뭐 해외 토픽 같은 사례 외에도 우리가 또 새로운 돌파구를 하나 연 게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대유행 사태입니다. 네. 나오는군요, 그 친구. 네, 코로나 백신 기술과 이 항암 바이러스 기술이 융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코로나 백신 기술이 어떻게 또 융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 주변에 저 사람 참 괜찮은데 사실은 외양 때문에 좀 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많죠. 뭔가 인상이 좀 별로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막. 정말 좋은 사람인데도. 근데 항암 바이러스도 똑같이 본질은 정말 좋지만 이제 겉은 바이러스 껍데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라서 직접 무슨 암에다 주사를 하고 이렇게까지 했던 건데 이거를 우리가 면역세포 눈에도 좀 멀쩡해 보이는 껍데기로 바꾸는 기술이 바로 코로나 백신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껍데기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전 물질을 개량을 해서 암을 더 잘 죽이게 바꾼 그런 것들을 항암 바이러스를 쓰는 건데 코로나 백신도 사실은 구조가 비슷합니다. 미세한 기름막 안에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진 고기를 빵 안에 넣으면 미트파이가 되고 다진 고기를 밀가루 피 안에 넣으면은 만두가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빵 껍데기가 싫다 그러면 이걸 만두피로 싸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항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코로나 백신을 옮기는 운반체에 넣어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하면 사실 굉장히 효과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한 10년 정도 안에는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거는 이제 혈관을 타고도 그냥 주사가 되는 거죠. 암의 조직에 직접 주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혈관을 타고도 얘들이 전신으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딘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전이가 된 그런 바이러스, 암세포도 이제 바이러스가 닥침으로 해서 없애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주사하는 것 보다 보니까 좀 이러저래 면역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최소화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이걸 토대로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좀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우리한테 고생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죠? 이제 좀 좋은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이 항암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원화든 외화든 모든 화폐마다 등장 인물이 있죠. 우리나라는 5만 원권의 신사임당, 5천 원권에는 율곡 이이 등이 그려져 있는데요. 요즘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미국 달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 아침 PB센터에서 달러 속의 인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생각해보니까 또 궁금한데,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의 돈들에도 다 인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 네. 왜 인물들이 그려져 있을까? 딴 게 아니라. 보통 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로마 시대 때도 카이사르 형상을 동전에 넣었더라고요. 황제 형상을. 예. 그래서 권력자나 이제 국가의 상징적 인물을 넣었던 것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도 사용하면서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도안이나 인물이 사실은 화폐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동의 안 하신 분들 있지만 어쨌거나 계몽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몽적인 의미? 네네. 예, 어떤 계몽? 뭐 애국심의 고향 아니면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저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든지 뭐 저 이런 사람처럼 되자. 뭐 그렇죠. 이런 그런 건가요? 계몽적인 뜻도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위인전에서 많이 봤었을 것 같고요. 화폐에는 인물 외에 5만 원권을 보면 초충도라고 이렇게 벌레하고 이렇게 화초를 그린 그림도 있고요. 네. 또 1,000원권에 보면 이제 겸재 정선이 그린 계상 정거도라고 알 수 없는 그런 서당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안을 보시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유로화가 출범을 했거든요. 출범 이전에는 유럽 각국도 자국의 화폐가 있었는데 그 프랑스에 보면은 이제 폴세잔이나 생텍쥐베 같은 예술인들 그런 도안이 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로화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유로는 그야말로 유럽에서 쓰는 건데 네. 어떤 한 사람 인물이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없어요. 보통 건물, 건축물 이런 상징적인 게 있어서 좀 밋밋합니다. 사실 유로화를 보시면. 대신에 예전 도안을 보면은 그 나라의 자부심, 그러니까 폴세잔, 뭐 모네 이런 사람들 딱 들어 있으니까 왠지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이라는 걸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프랑스 사람들 때문에 좀 묻어 있죠. 예. 그렇군요. 야, 이런 화폐 인물과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도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요즘 한마디로 이제 핫한 달러, 네네. 달러 공부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쓰지 않아도 네. 우리 물가며 투자 모든 데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사실 대부분의 이제 가치는 달러로 등치된다. 즉 사실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기축 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는 환율의 움직임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러를 지금 기축 통화라고 하셨는데 네. 이 기축 통화는 어떤 의미고
왜 달러가 그런 힘을 갖게 된 건가요? 예, 기축 통화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돈이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우선 발행하는 정부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국가가 경제 규모와 능력을 인정할 만하고 그리고 자유 교환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한 미국 달러고요. 유로와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패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달러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폐로 부상을 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하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를 통해 많이 들어봤는데. 예, 아예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화폐가 달러에 연동되게 처음에는 금본위로 운영이 됐습니다. 즉 달러 발행량만큼 금을 은행에 보관하는 제도를 했는데요. 그게 한 200년 가까이 하다가 1971년 닉슨 대통령 때 그거를 이제 해체를 했습니다. 금을 더 이상 적립 안 하고 브레튼 우주 체제는 종료가 되었지만 아직도 가장 강력한 기축 통화가 달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달러에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나요? 우리에게는 왠지 좀 낯설 것 같긴 하지만. 네. 예. 달러는 7가지 화폐가 있는데요. 네. 1달러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는 토머스 제퍼슨, 5달러는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링컨, 많이 들어봤죠. 네, 예. 10달러는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는 앤드루 잭슨, 50달러는 율리시스 그랜트. 이게 좀 저도 생소하더라고요. 그리고 100달러는 발명가이자 외교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주로 미국 건국 관련된 정치인이 주류입니다. 건국과 관련된 정치인들. 근데 오늘 이제 좀 특별히 들려주시고 싶으신 인물로 알렉산더 해밀턴을 뽑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방금 7명 중에 대통령을 안 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요? 예,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로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이분의 인생을 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본토도 아니고 카리브의 작은 섬 출신이고 또 아버지도 없이 가난한 소년공으로 출발을 했다가 허리케인이 그 섬을 강타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가난하게 됐는데 또 네. 이웃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뉴욕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그래서 지금의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해서 명문대를 졸업했군요. 예, 독립의 아버지 워싱턴의 부관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에서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초대 재무장관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정적과의 결투에서 총상을 입어서 사망을 하거든요. 결투를 했어요. 네, 또 1대1로? 그것도 영화 같죠. 예. 이야. 그 영화에서 보통 그야말로 그 결투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뽑아라. 예, 그거. 세상에. 네. 근데 어떤 갈등이 있었길래 그런 건가요? 이게? 네, 일종의 이제 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방주의자이자 중상주의자였던 알렉산더 해밀턴과 자유주의자이자 중농주의를 주장했던 애런 버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대립을 했고요. 야, 완전 서로 반대의 사상을. 네, 예. 18세기만 해도 미국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농업 육성을 통해 부강해져야 된다는 중농주의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는 대립했을 테고 대립 과정에서 서로 고운말이 오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명예를 위한 결투가 인정되는 시대였으니 우리 결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 겁니다. 야, 그때는 이제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짧은 일기 동안에 이제 미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길래 10달러짜리 그러니까 초대 재무장관이라 그런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큰 거예요? 네. 네. 이제 신생국 미국 경제의 설계를 담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조선시대 등치할 수는 없는데 뭐 정도전 같은 느낌? 예, 대단한 그런- 사람이네요. 예. 네. 초대 재무부 장관이었으니까요. 독립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 부채를 관리했고 농업보다는 산업을 육성하고 강력한 중앙은행을 창설하는 등의 거시경제 설계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일관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정치인이기도 했어요. 오. 본인이 이렇게 출신이 이렇게 썩 그 좋은 출신이 카리브해. 아니었으니.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개인사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에도 부합하는 인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2015년에 한 10년 전에 그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어요. 대부분이 노래가 힙합의 랩입니다. 랩으로 하는 뮤지컬인데 이야, 재밌겠는데? 심지어 다 유색 인종이 출연했고 해밀턴도 흑인이 주인공 역할을 했어요. 사실 흑인 아니거든요. 흑인이 했고 예. 그래서 그 해에 토니상, 그래미상 등의 상을 휩쓸었고요.
애석하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무대가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올려주면 좋겠는데요, 그죠? 네, 예. 지금도 엄청 인기가 있어서 한 정가가 1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뮤지컬 한 편을 예, 보는데? 정가가 안표 말고 예, 굉장히 인기 있는 뮤지컬입니다. 근데 이름이라도 혹시 알 수 있나요? 뮤지컬 그 제목이 뭔지? 알렉산더 해밀턴. 이름 그대로의 네. 뮤지컬. 네. 재밌네요. 그 두 번째로 들려주실 인물이 이제 또 $100짜리 화폐에 그려진 벤자민 플랭클린인데 네네. 이분은 이름은 굉장히 익숙해요. 네. 이상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뭐 다이어리에도 나오고 프랭클린 다이어리. 그게 이분입니까? 네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을 안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도. 이분도 네. 약간 좀 아웃사이더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100라 이제 가장 많이 위조된 화폐 인물이기도 그러기도 하고요. 해요. 예. 이분은 이제 약간 결이 다른데요. 이분도 정규 교육을 매우 적게 받았어요. 그리고 10살부터 인쇄소에서 일을 했는데 24살에 인쇄소 사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펜실베니아 하원 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미국의 초대 우정국장, 그러니까 우체국장 초대 네. 지내기도 했고요. 우리가 번개를 피하는 피뢰침을 발명을 했고요. 오. 그다음에 우리 다초점 렌즈 있죠. 그것도 이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뭐 발명가였어요 또?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제 마인드가 있었다고 보죠. 그리고 심지어 예. 유명하진 않지만 악기도 만들었어요. 대단한 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외교관으로 프랑스 대사를 할 때는 독립전쟁 당시에 프랑스의 원조를 받잖아요. 그걸 이끌어낸 그런 외교관이기도 합니다. 무슨 어찌 보면 이제 직업이- 예. 르네상스적인 인간 그런 느낌을 좀 주죠. 이야 대단한 사람이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화폐 제안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화폐를 만들자. 경제에 네.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었다는데 설마 본인이 본인의 화폐 넣은 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런 분도 네, 아니었군요. 네. 예. 어떤 그 기여를 했나요? 미국 네. 경제에. 이제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신생국이었으니까요. 미국 화폐도 식민지별로 각각 발행하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화폐 통일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보석이나 금을 본위로 한 통화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금본위제와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화폐에 대한 통제는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당시에 이제 필라델피아 은행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100 인물로 지정된 데에는 정치가 경제 전문가로서의 면모도 있지만 미국인들은 이제 실용주의라든지 근검 절약 약간 이러한 마인드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미덕을 심지어 주장하고 본인이 그런 책도 쓰고 책도 쓰고. 예, 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벤자민 플랭클린 자서전이 청소년 권장 도서 랭킹에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예. 와 대단합니다. 그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다면서요? 어떤 말입니까? 예, 벤자민 플랭클린이 남긴 명언은 몇십 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금융 관련해서는 가장 유명한 말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분이 이분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세금을 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말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 보면 네네. 진짜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런 미국 화폐 인물들을 통해서 부장님이 특별히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사실 좀 미화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이러한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이제 정신적인 토대를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뤘고 또 그들이 청렴하고 또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결국 200년 뒤에는 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나중에 언급한 벤자민 플랭클린의 경우에는 정치가 발명가의 면모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도서관을 만들고 또 이웃하고 독서 클럽도 만들었어요. 전토 클럽이라고. 이야. 멤버십 배타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독서 토론하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 삶을 가꿔가는 모습,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럽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러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야, 이 화폐 인물이 시사하는 점이 이제 우리 세종대왕, 네. 신사임당 등도 그렇지만 이제 돈을 쫓고 부를 이룬 성공만이 아닌 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알려주는 분들이라는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PB센터 지금까지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12월의 첫 출근길입니다. 남은 한 달 잘 보내기 위해서라도 힘차게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